1980년대는 전두환 시대잖아요. 그렇죠. 1980년대는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각종 사회운동이 폭발적으로 분출한 시기였지만 이 혁신정당은 이런 유의미한 결합을 통해서 성장한 게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네. 전두환 일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자신들의 군사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자신들이 포용성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혁신계 인사들을 포섭합니다. 우리가 창당 이후 근로자 속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간판이나 걸어놓자고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니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은 힘이 없으나 시간이 흐르면 근로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1981년) 전두환 정권 하에서 혁신정당의 맥을 이어가던 사회당 위원장 김철은 혁신정당의 꿈과 지향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나 이 꿈은 그로부터 무려 16년이 흘러 민주노총이 국민승리 20일을 만들고서야 실현됩니다. 4.19 혁명 이후 혁신정당은 분출하던 사회운동과 함께 새로운 혁신정당의 길을 모색합니다. 그러나 그 모색은 5.16 군사 쿠데타로 짧게 마감되었고 이후 혁신정당은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속에서 퇴조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사 속에서 지어진 혁신정당, 그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는 빨간 방송, 붉은 오늘 47번째, 오래된 미래 한국혁신정당의 역사 4부, 고조되는 사회운동, 퇴조하는 혁신정당,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경규입니다. 네, 심재욱입니다. 나경채입니다. 네, 아우 겨울 같지 않은 겨울, 봄 같지 않은 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탄핵도 끝나고 이제 막 꽃놀이 해야 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요. 네, 꽃은 피었으되 봄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니 중국 최고의 미인 중에 하나인 왕소군을 닮은 듯이 보입니다. 제가요? 네. 춘내 불사 아니 왜 하지 크게 않았습니까? 웃습니까 지금?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너무 심오한 얘기 하시면요. 네. 못 따라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어쨌든 겨울 같긴 하지만 봄은 오고 역사는 흐르고 우리들의 삶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오늘 또 긴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하시죠. 네. 네. 들어가시죠. 아니 더 특별히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요. 네. 특별히 할 얘기라기보다는 이제부터 대선이 시작돼 있는데 모두 다 똑같이 눈을 부릅뜨고 한국 사회의 우경화를 막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굉장히 비장하게 얘기를 자꾸 하게 그렇습니다. 되네요. 네. 약간 분위기가 좀 그렇죠. 네. 아마도 오늘 우리가 4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혁신정당의 어떤 그 역사의 과정을 보면서도 양경규 위원장님의 저 비감을 느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경채 사무국장님은 없는 걸로 하고. 네. 양경규 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혁신정당사를 다루는 마지막이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950년대 혁신정당의 부침을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예. 그리고 이어서 4.19 혁명 직후에 다시 일어선 혁신정당 활동에 대해서도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혁신동지 총동맹, 한국사회당, 사회대중당 등이 4.19 이후에 등장했었잖아요. 그랬지만 7월 29일 총선에서 참패했고 이에 따라서 혁신정당이 하여튼 그 시기에 분출하던 사회운동과 이제 결합을 시도했다. 여기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4.19 이후에 혁신정당이 결합을 모색했던 사회운동이 어떠한 양상으로 시작되었는지 아마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될 텐데 사회운동의 양상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4.19 혁명의 기본적인 전개와 의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안 계실 텐데요. 네.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을 민중의 손으로 무너뜨린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초의 민중혁명이었다. 또 4.19 혁명은 한국의 사회운동, 해방 공간에서 폭발적으로 분출했지만 단독 정부 수립과 한국 전쟁으로 수그러들었던 사회운동을 되살리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혁신정당이 이 사회운동의 공백기에 그나마 한국 사회의 변화를 모색한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혁신정당 운동이 이제 4.19와 함께 분출한 사회운동과의 결합을 시도하는 겁니다. 네. 혁신정당이 직접 실천의 주체로 뛰어들었던 당시 사회운동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19 혁명 직후의 사회운동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학생, 특히 대학생들의 운동이었어요. 네. 당시에는 뭐 대학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가는 곳이고 고등학교만 제대로 졸업해도 엘리트, 지식인 얘기를 듣던 시대였거든요. 따라서 대학생이라고 하면 굉장한 초엘리트 집단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학생들이 4.19 혁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혁명의 주체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자연히 학생운동이 사회운동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한국의 80년대에도 비슷했죠. 그렇죠. 예. 이 시기부터 대략 이제 1990년 중반까지를 학생운동의 시대다. 예. 사회운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학생운동이 사회운동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는데 그 시작이 4.19 혁명이었던 거 아니냐. 그렇군요. 예,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학생들은 그 힘으로 학내 어용 집단이었던 학도 호국단을 해체하고 학내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 대부분의 사회운동 의제를 주도하게 됩니다. 네. 학도 호국단이 나중에 80년대 학생운동 때도 한번 없애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 한번 일단은 없앴고요. 없앴다가 부활했다가 네. 다시 없애는. 이게 이제 49년에 대통령령으로 이승만이 만들었다가 60년 5월달에 폐지가 되고요. 4.19 직후에 폐지가 되고 또 75년 박정희 때 다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아는 80년 학생운동 때 없앤 거죠. 그렇구나. 아우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학생운동의 전성기라고 하면 1980년대 막 엄청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학생운동이 이때부터 시작됐던 거군요.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때 대학생들의 사회인식이 어땠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4.19 혁명 직후에는 학원 민주화 투쟁과 신생활 운동을 기치로 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운동은 기본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 즉 분단으로 인한 구조적인 민족 모순과 민중의 빈곤한 삶이라는 계급 모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조건에서 학생운동은 방향을 틀게 됩니다. 학내 민주화라고 하는 문제에서 틀어서 한국 사회의 모순은 바로 분단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통일이, 자주적인 통일이 전제가 돼야 한국 사회의 모순 전반을 해결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은 혁명의 주체로서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극복해야 한다. 오늘날 후진성의 원인이 그럼 뭐냐? 바로 자립경제를 수립하지 못한 거다. 그러면 자립경제는 왜 수립을 못했냐?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한국 경제가 미국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 특히 남북이 분단된 이유도 결국 미국 때문 아니냐. 따라서 우리 대학생들이 외세를 몰아내고 남북 자주통일을 일으키기 위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전선에 서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네. 학생운동 인식이라는 게. 1950년대만 하더라도 멸공, 북진 통일
이게 유일한 통일 방안이었는데 그랬잖아요. 네. 이와 반대되는 평화 통일을 주장했던 죽산, 조봉암은 사형당했고 그쵸. 그런데 4.19 혁명을 계기로 해서 북진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통일 운동이 새롭게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혁명의 주체로 일어선 대학생들과 그동안 평화 통일을 주장했던 혁신 세력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고 어쨌든 이 통일 운동은 이후에 이 전체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이따가도 계속 나오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는 사회 운동 중에서 노동 운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 전진안을 얘기하면서 대한노총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이 대한노총은 이승만 정권의 어용 조직이었습니다. 네. 이런 대한노총의 관변적 어용적 성격을 비판한 사람이 바로 김말룡이란 노동운동가입니다.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분은 나중에 이제 1992년에는 1960년대 나섰던 분이 32년 후에 국회의원이 되는데요. 1992년에는 민주당의 전국구로 국회의원을 하면서 당시 새롭게 부상하고 있던 민주노조 운동, 87년 이후에 민주노조 운동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노동자 정당, 진보 정당도 없던 그 시기에 비록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지만 말 그대로 노동자 국회의원의 전형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투쟁 현장에 가면 가장 먼저 나타난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그 시절 참 거리에서 많이 뵀던 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얼굴을 뵈니까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김말룡 이분은 1959년 대한노총 대구지구연합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속 대한노총 개혁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1959년 혁명이 나기 전 1년 전에 전국노동조합 협의회를 결성하고 대한노총과 결별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명칭이 1990년에 창립한 전노협, 전국 똑같죠. 이름이 전국노동조합 협의회인데요. 전노협과 이름이 같아서 약칭을 쓸 때는 보통 전국노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이 전국노협은 4.19 혁명 직후 어용노조 퇴치운동이 거세게 벌어지면서 급성장하고 이후에 이제 대한노총이 찌그러드니까 그걸 흡수해서 한국노동조합 총연합회, 약칭 한국노련을 결성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김말룡을 중심으로 한 전국노협 활동이 있었고 이 시기 노동운동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교원노조 활동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교원노조 결기문이 이제 나오는데요. 결기, 그러니까 결의문 뭐 이런 게 아니고 결기문입니다. 선생님, 정의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는 정의와 생명을 바쳐 싸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며 정열에 불타던 그 눈동자. 비겁합니다 외치던 그들의 울부짖음. 우리에게 어찌 양심의 가책과 자괴가 없을 소냐. 전국의 교원 동지들이여 이 학생의 말을 받아서 강철 같은 조직과 정열과 투쟁으로서 민주화권을 쟁취하자. 이게 교원노조의 대구지역 교원노동조합 결성위원회 결기문인데요. 결기가 느껴집니다. 네. 학생들이 주도했던 4.19 혁명의 자극을 받은 교사들이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노동조합을 시작합니다. 장면 정권이 근데 이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니까 안 된다 이런 거죠. 뭐 나중에 만들어지는 전교조나 똑같은 거죠. 네. 그러자 교원노조는 이 합법성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국노협, 앞에서 얘기했던 김말룡의 전국노협과 연합해서 투쟁을 전개하고 그래서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4.19 혁명 이후의 공간에서 사회운동, 정치운동에도 뛰어들게 됩니다. 당대 가장 대표적인 진보 지역이었던 곳이 경상도인데요. 교사의 60%가 교원노조에 가입할 정도였으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대단하네요. 짐작할 만하죠. 이렇게 학생운동에 이어서 노동운동도 새롭게 지평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러면 이런 사회운동의 성장 속에서 혁신정당은 어떤 흐름을 타고 있었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네. 7월 29일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했잖아요. 그 네. 이후 이야기를 좀 이어가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7월 29일 날 일단은 자유당이 참패해가지고 뭐 거의 2석 이렇게 쪼그라들었고요. 네, 그렇지만 혁신정당 또한 참패한 것을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 혁신정당 재편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데요. 총선에 참가했던 혁신정당은 당시 최대 규모였던 사회대중당
또 연맹체 형태로 시작한 혁신동지 총연맹, 그리고 조금은 우파적이었던 한국사회당 이렇게 3개였는데요. 네.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4개가 됩니다. 아, 네. 하나가 더 생기나? 네. 네. 화면에 나오는데요. 저 표가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표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최대 규모였던 사회대중당이 일단 분열을 합니다. 사회대중당 내 진보단계와 민주혁신당 중심의 비진보단계 간에 대립이 있었다고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 두 그룹이 갈등하면서 비진보단계가 사회대중당을 나와서 기존의 한국사회당 혁신동지 총연맹과의 통합을 하고 그 당이 통일사회당이 됩니다. 무슨 세포 분열하는 거 같은데. 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회대중당 내에 남아 있는 진보 단계가 남아 있잖아요. 네. 비진보 단계가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 진보 단계도 또 분열을 합니다. 진보당의 간사장이었던 용길중 계열이 있었고요. 네. 진보당의 유일한 원내 의원이었던 김다로 계열 간의 갈등이 격화된 거예요. 그래서 김다로계가 사회대중당에 남아 있었던 반면에 용길중 계열은 사회대중당에 나와서 비진보단계가 결성한 통일사회당에 참여하게 됩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참패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분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보면 일단 사회대중당과 통일사회당 2개가 남은 꼴이 됐는데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2개로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고요. 위에서 언급한 통일사회당 결성 과정에서 근로인민당 인사들이 통일사회당의 온건함을 비판하면서 별도로 사회당을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는 진보단계 일부와 장건상이 혁신당을 발당했고요. 창당을 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결국 혁신정당이 최종적으로 4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각각의 정당에 대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복잡하니까 이름으로만 하면 사실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우선 설명을 드려보면 가장 진보적이었고 좌파적이었던 정당인 사회당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오는 거는 그 사회당의 활동가였던 김세원이라는 분의 증언 자료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제시대, 해방 5년기, 동지관계로 자연히 연결된 우리 사회당은 주로 경상남북도와 전남의 근민당, 근로인민당을 말하는 겁니다. 근민당, 조공, 남로당, 빨치산 출신들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선거 이후에 혁신 세력의 대단결을 주장했지만 사이비 통일론을 주장하는 통일사회당 등이 창당을 강행하자 불가피하게 사회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민족 통일운동을 위한 전선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지금 이 전선을 지도할 당은 가능한 한 합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전유당이 될 수는 없으므로 형식은 진보적 정당으로 하고 내용은 전유당적인 전망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1960년의 사회당과 민자통은 이들 피해자 대중을 기반으로 한 제2의 건준이요 민전이었습니다. 예, 김세원이라는 분의 증언을 한상구라는 분이 구성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뭐 사회당 민자통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 민자통 민족자주통일중앙위원회 이제 뭐 이런 조직이고요. 건주는 다들 아시지만 민전은 민주주의 민족전선입니다. 미군 정기에 만들어졌죠. 실제로 사회당 대부분의 인사는 여운형 선생이 만든 근로인민당의 출신이었습니다. 사회당 발기 모임에서 근민당 재건대회냐 이런 말까지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승만 정권기 내내 숨죽이고 있었던 일부 남로당과 빨치산 활동가들이 결합해서 소위 전위정당을 추구하는 형식은 합법적인 정당을 결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근로인민당 그렇다 쳐도 조선공산당 빨치산 출신 막 이런 인사들까지 다 모였네요. 그야말로 좌파 정당 그 자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네. 뭐 근데 아까 얘기에서 통일사회당이 사이비 통일론을 주장했던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이비 통일론이 뭘까요? 통일사회당과 사회당 간의 그 통일 통일 입장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있었죠.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당시 4개 정당의 통일론과 경제정책을 비교해 보는 건데요. 사회당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평화통일을 주장했고요.
그리고 혁신당,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은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통한 영세 중립화 통일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일 방안의 차이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때 중립화 통일론이라고 하는 것은 1955년 오스트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주변 강대국 간의 이해와 합의를 통해 영세 중립화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중립화 통일론이 조금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1960년 10월 달에 미국의 상원의원 맨스필드가 한반도를 중립화시키는 게 어떠냐. 이런 이제 그렇게 해서 중립화시켜서 통일시키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안에서 이제 이 통일 방안이 힘을 받기 시작하죠. 왜? 미국의 상원의원이 그렇게 하라는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미국 하면 뭐 껍벅 죽는 시대였으니까요. 네. 미국이 하라는데 이게 뭐 용공 아니잖아. 통일 이렇게 통일하자는 게 왜 용공이야? 미국 사람이 이렇게 그럼 미국이 용공이야?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당은 이 중립화 통일론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통일론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사이비 통일론. 이거는 사이비야. 진짜 통일은 뭐야? 이게 남북 문제인데 왜 주변 강대국 즉 외세의 이해와 합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통일해야 되냐고. 네. 그렇죠. 남북이 직접 협상해서 자주적으로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지. 이건 해방 공간에서 여운형이나 김규식이 주장했던 거와 또 맥이 닿는 지점입니다. 네. 그렇네요. 근데 이제 아까 화면을 보니까 이게 통일론도 달랐지만 지향하는 체제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보니까 혁신당,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은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됐고 사회당은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그렇게 나오던데요. 이게 이제 자연히 연결이 되는 거죠. 중립화라고 하는 것은 비단 통일 방법뿐만 아니라 중립이 뭐예요? 자본주의도 안 하고 공산주의도 안 한다. 그러면 그 두 개가 합쳐질 수 있는 지점은 이념적으로 민주적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이런 거다. 그래서 기본적인 체제가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 사회당은 사회주의가 곧 혁명적 해방적 사상 그 자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창당 준비 선언문에서도 수탈과 억압이 종식되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 이게 기본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회당은 총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해서 민주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를 진출해서 민주사회 체제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지 않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정면으로 사회주의로 바꿀 것을 주장한 것이죠.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회당은 어떤 혁신정당보다도 급진적이었던 그러네요. 정당이죠.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이들의 구성인자들이 조선공산당, 빨치산, 남로당 등등과 이어진 사람들이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서서 이 당의 외곽 조직으로 통일민주청년연맹, 소위 통민청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청년 조직인데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당운동과 사회운동을 같이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슬슬 어려운 단체명들이 이제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단체 얘기하기 전에 세계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빠르게 듣고 사회운동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지금 우리가 사회당 얘기하셨잖아요. 네. 나경채 국장님께서 나머지 세계 정당에 대한 혁신 정당들을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으로 혁신당이 있죠. 혁신당은 사회대중당 분열 과정에서 진보단계 일부하고 장건상 계열이 합쳐서 만든 정당입니다. 그 위에서도 봤지만 통일 방안으로 중립화 통일 방안을 내걸었고요. 또 혁신 통합운동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죠. 장건상 씨는 총선 이전에 혁신동지 총연맹에서 몸담았을 때도 그보다 전인 1950년대에도 계속 혁신 세력 규합을 강조한 인물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로 혁신당을 만들긴 하지만 우리 당의 목적은 혁신 세력의 통합이야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아니 근데 장건상은 근로인민당 출신인데 사회당이 아니라 혁신당에 참여를 했네요. 어떤 사회당으로 갔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분에게는 어떤 이념적인 지표보다는 혁신계의 통합 이게 훨씬 더 중요했던 문제인 모양이에요. 통합을 계속 강조했던 장건상으로서는 이념이 지나치게 선명한 사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세력 규합에 더 어려움을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증언에 따르면
국민당 활동가들이 장건상을 사회당에 끌어들이려고 시도는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회당 위원장은 독립운동가 출신의 국민당 부위원장을 역임한 최근우라는 분이었어요. 네. 근데 이분은 한동안 정계를 떠나 있다가 4.19 혁명 이후에 다시 복귀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장건상은 지난 시간에 봤지만 50년대 후반 간첩 사건, 박정호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서 고초를 치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작 고생은 내가 했는데 어디서 쉬고 있다가 4.19 혁명 좋은 때 만나니까 이렇게 나온 사람 진짜까? 이제 그런 사람이 대표라고 하니까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아 진짜. 증언이 있었다. 제 주장은 아니고요. 그런 증언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럼 사회당과 혁신당은 이런 정당이고 그러면 사회대중당과 통일사회당도 얘기해 주시죠. 7월 총선 이후에 사회대중당은 총선 이전 대부분의 혁신계 정파를 포괄했던 그 사회대중당과는 다른 당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총선 이후에 이래저래 갈라지고 결국 사회대중당 고수 입장을 취했던 김다로에게만 남은 왜소한 정당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름이 네. 같지만요. 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으로 통일사회당은 대부분의 정파가 합세한 최대 규모의 혁신 정당이었습니다. 아까 그림표 보니까 네. 다 절로 모였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통일사회당으로. 그 이름도 통일사회당이잖아요. 뭐 일종의 통합사회당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정파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제일 큰 정당이었고 우선 사회대중당 내의 사상일의 비진보단계, 용길중의 사회대중당 내 진보단계, 한국사회당 혁신동지 총연맹이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굉장히 많은 정파 연합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8명의 혁신정당 국회의원 중에 7명이 통일사회당에 가입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4개 혁신정당 중에서는 원내에서는 힘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사회당은 사회대중당, 혁신당, 사회당의 3개의 혁신정당과는 다소 다른 정치 행보도 보여주는데요. 통일 방안이나 체제 지향으로 보면 중립화 통일론,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한 통일사회당, 사회대중당, 혁신당의 연대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사회대중당, 혁신당, 사회당이 연대했고요. 사회운동가 이들이 사회운동과 결합합니다. 그래요? 아마도 이것은 그래도 우리는 원내 정당이야, 제일 큰 원내 정당이야. 통일사회당이. 그래서 우리는 뭐 그 국회 밖에 뭐 이렇게 운동권들하고 노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아마도 이제 이런 조건 때문이 아니었겠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의당이 원내에 있을 때 네,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원중심 활동하느라고 겨를이 없고 사회운동은 주로 노동당이나 이게 원외 정당들이 훨씬 더 열심히 했잖아요.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아무튼 그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돌려가기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제 혁신정당이 어떻게 늘 약점이었던 사회운동과의 결합을 극복해 가는지 그것도 좀 살펴볼 시간인데요. 네. 그 전에 우선 이제 당시의 사회운동 지형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 아까 학생운동, 노동운동은 잠깐 네네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종합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회운동, 4.19 이후의 사회운동은 에피소드 12번째 인혁당을 다룰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슬픈 에피소드죠.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들으시려면 에피소드 12번째 인혁당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국 노엽과 교원노조 등이 중심이 되어 4.19 이후 새롭게 일어난 민주노조 운동은 이후에 그 대중적 토대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장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이 지속되면서 노동운동 또한 사업장 내의 운동에서 점차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사업장 밖으로 확대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편 4.19 이후 4.19의 주역이었던 학생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원 민주화 투쟁을 주요 과제로 수행하다가 곧 분단 극복을 위한 통일운동으로 그 지평을 넓혀가면서 학교 밖의 운동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통일운동에 전력을 기울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19 이후에 형성된 질서에 대한 반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막상 학원 민주화 투쟁을 하고 보니까 이게 한국 사회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었다. 그래서 점차 외세와 독재 권력이 빚어난 사회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극복하는 데는
학원 내에서의 운동은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네. 이제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죠. 특히 7월 29일 그 민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고 혁신 세력이 패배하고 그리고 들어선 민주당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과 반공 정책을 계속해서 쓰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 분단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동적이고 반민족적이며 외세 의존적인 정치 이게 사라지지 않겠다. 그리고 이 연장선에서 독재 체제가 또 등장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이제 걱정이 들면서 어쨌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 문제를 보다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통일운동에 전면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 한 축에 7.29 총선에서 패배한 혁신정당들은 우리가 선거에서 왜 졌지? 결국 대중적 기반, 사회운동적 기반이 없는 거야.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운동하고 결합해야 돼라고 반성하면서 7.29 총선 이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 방향 설정과 학생운동이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만나면서 학생들과 사회의 청년들이 함께 만든 소위 운동 조직이 탄생하는데요. 하나는 민족민주청년동맹, 민민청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통일민주청년동맹, 통민청 이 두 개의 조직이 청년 학생 사회운동으로서 전면에 등장하기 그렇군요. 시작합니다. 네. 민민청과 통민청 그 인혁당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가 훑어봤던 네. 기억이 나는데요.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라도 잠깐 정리하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민청은 이제 외세 의존의 봉건적 자본 세력을 타파하고 서민성 민족 자본을 형성해서 민족 자주 경제를 구축하고 그래서 서민 대중을 구출하자. 이게 이제 기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하려면 분단의 극복과 자주 통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네. 중요한 실천이다. 이렇게 한 거죠. 이 모든 이론적 배경을 부산대 이종률 교수라는 분이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민민청이었습니다. 이 조직의 중심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서울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금수 선생님 그리고 네. 또 박준기 선생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했던 소위 학생 청년 운동 조직이었던 암장그룹이었고요. 네. 서울에서는 부산은 김상찬, 배다지 이런 분들 배다지 같은 분은 87년 이후 우리 운동하면서도 자주 뵀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부산에서 시작된 조직이 곧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조직의 대구 경북 지역 주요 활동가가 후에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 서도원, 도혜종, 네. 송상진 네.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 4월 9일이 바로 그분들이 돌아가신 맞습니다. 반백년 50주기였는데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오늘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한편 통민청은 사회당의 외곽 조직으로 출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당을 설명하면서 근로인민단계 인사와 조공, 남노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 빨치산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통민청은 사회당의 외곽 조직이었고 이 외곽 조직을 주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이제 최백근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 자체가 빨치산으로 월북했다가 다시 남하에서 사회당 조직부장을 맡으면서 이 사회당 조직부장으로서 청년 외곽 조직을 통민청을 만든 겁니다. 네. 주요한 활동가로 양춘우, 김한덕 그리고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을 당하는 우홍선 난민전 사건으로 사형당하는 이재문 이런 분들이 바로 이 통민당의 주요 활동가였습니다. 통민당은 계급투쟁을 내세우며 프롤레타리아 혁명, 무산자 혁명을 완수하자라고 하는 강령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조직체가 결성되니까 조국 통일과 사회 변혁을 위한 사회 운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진짜 전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문 간의 연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학생운동, 혁신정당, 다양한 사회운동, 거기다가 통민청, 민민청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면서 이 전체 운동을 좀 전선을 좀 통일시켜 가보자 이런 논의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양대 청년 조직이었던 민민청과 통민청도 우리 한번 통합을 고민해보자라고 이제 논의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서 이렇게 저렇게 모였던 조직 지역별 민족 자주 통일연맹 이 조직이 중앙 조직으로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를 결성합니다. 이게 이제 민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자통인데요. 그래서 이런 조직이 결성돼서 민자통이 이 전국운동을 주도하는 전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과거의 전국연합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학생운동은 또 독자적으로 서울대를 시작으로 민족통일학생연맹을 결성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민족통일학생연맹, 경희대 민족통일학생연맹 이런 식으로 민통연을 각 학생 조직마다 결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시위와 집회, 통일운동을 벌여나가고 그러면서 민중의 생존권과 통일 문제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제 운동을 통해서 바로 분단을 해결하지 않으면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권력과 매판 자본의 근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남한이라는 땅이 그렇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시기에 활동했던 분들은 나중에 87년 이후에 또는 학생운동이 활발해지고 다시 노동운동이 할 때 여러 집회 현장에서 보죠.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 저분이 민자통 어르신이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그래요? 네네. 전 못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저한테는 얘기 안 해주셨어요.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활동하셨던 오래된 원로들을 만나서 진짜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막 성장하고 진행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마치 우리가 1980년대에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에 막 이 분출하던 모습,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에 혁신정당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결합의 결과물이 민민청이고 통민청이고 그리고 민자통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민민청, 통민청은 요약해 주셨는데 아까 잠깐 전국적인 전선체였던 민자통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 안 해주셨는데요. 설명을 조금 하고 갈까요? 네, 이제 민민청과 통민청의 연합을 통해서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자통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민자통의 강령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강령은 간명합니다. 우리는 민족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국토 통일을 기한다. 우리는 민족 자주 역량의 총결집을 기한다. 우리는 민족 자주의 처지에서 국제 우호의 돈독을 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자통은 명실상부한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통일 전선적 대중 조직이었습니다. 4개 지방, 17개 군의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요. 전체 관계자만 해서 10만 명에 달했다 그래요. 네. 굉장히 큰 조직이죠. 네. 민자통은 자주, 평화, 민주를 3대 원칙으로 통일론을 주장한 사회운동 조직이었고요. 여기에 혁신계 정치인들이 대거 가세하게 됩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에는 제야 혁신 세력의 최고 어른이었던 김창숙 선생이 맡았고요. 부위원장은 장건상이 맡았습니다. 사회당, 사회대중당, 혁신당, 통일사회당과 같은 혁신정당들도 여기에 대거 가세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혁신정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제도권 사회 바깥의 사회운동과 손을 잡고 이른바 거리의 혁신정당으로 변모하는 그쵸. 것으로 뭔가 좀 그 이유를 도모하기 시작했다 말을 했는데요. 네. 그 일환이었던 게 이제 이런 운동체 전선체에 참여하는 것이었죠. 비단 혁신정당뿐만 아니라 아까 살펴본 교원노조, 또 한국전쟁 시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학살당한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유가족들이 결성한 피학살자 유족회 이런 단체들이 민자통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네. 특히 민자통의 핵심은 당연히 사회당 계열이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사회당은 단순히 이제 중앙 명방가들만 모인 조직이 아니라 그간 숨지기고 그쵸. 있었던 지역 활동가들이 그쵸. 대거 참여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대중적 토대가 굳건했던 거죠. 사회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외곽 조직이자 진보적 대학생들이 대거 참여한 조직이었던 통일민주청년동맹도 민자통의 주축을 이루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당시의 사회운동의 지형 그리고 혁신정당 결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민자통이 지향한 통일 방안이 곧 자주평화 민주에 입각한 통일 방안이라고 했잖아요. 이 통일 방안은 사회당이 지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사회대중당, 혁신당 그리고 통일사회당이 지향한 통일안이 중립화 통일론이었잖아요. 그러면 사회당이 지향했던 그
자주평화민주통일안하고 중립화 통일론하고 이 사이에서의 갈등이 없었을까요? 네, 있지 왜 않았을까요? 없겠습니까? 없겠어요.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실제로 이제 처음 참여를 결정했던 통일사회당은 민자통에서 이탈하고 아예 중립화 조국통일총연맹 이걸 줄여가지고 중통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조직을 결성을 합니다. 선언문도 화면에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역시 통일사회당이 좀 다르군요. 다른 행보를 네. 하는군요. 네. 중립화 조국통일총연맹 발기 선언문입니다. 통일 의혹이 무원칙한 방황을 계속할 때 평화통일은 이룩되지 않고 오히려 공산주의자의 편승 보수 정권의 반동화를 초래하여 얘기하지 않았던 혼란과 비극, 나아가서는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한 사태까지 이를 충분한 위험이 내태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소위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의 민족자주평화란 개념적 통일론을 배격하고 이제 중립화 통일의 뚜렷한 지표를 앞세운 민족운동의 역사적 거부를 내디디는 이유가 또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중립화 통일의 기치를 높이 든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강령을 보면 알겠지만 민자통이 표방한 통일안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민자통 입장에서의 이 중립화 통일론을 비판하는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네. 이들도 이렇게 봤던 거고요. 실제 민자통 대회에서 고정훈이라는 혁신계 정치인이 당신네를 지금 김일성 장군 환영위원회라도 만들겠다는 말이요.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예요. 야, 네. 여하튼 이제 이런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사회당이 민자통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통일론에 대한 입장 차이, 또 사회당이 민자통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불만, 거기다가 주도권 다툼 때문에 통일사회당이 별도의 행동을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거기다가 통일사회당은 세계 혁신정당과는 달리 의원이 8명이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는 의원들도 있는데 용공으로 몰릴 수 있는 이런 조직에 가담하기보다는 좀 더 체제 내적인 방식으로 중립화 조국통일총연맹으로 활동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네. 물론 이제 5.16 쿠데타가 터지니까 민자통이든 중통련이든 평화통일이든 뭐 중립화 통일이든 전부 다 탄압을 받고 일부는 인혁당 사건으로 또 심각한 고초를 겪게 되고 결국 조직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중립화 통일론의 당론을 가지고 있던 당이 또 있잖아요. 사회대중당하고 혁신당. 여기도 그러면 참여에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통일 방안은 네. 달랐으니까 나올 만도 한데 이들은 계속 남아서 그냥 활동합니다.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이 두 당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다? 혁신 세력 통합 네. 그리고 사회 운동과 결합하는 거다. 결합이다.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기본 원칙 때문에 통일 방안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우리는 민자통에서 함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자통 안에는 사회당 그리고 사회대중당, 혁신당.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같이 활동하는데 한번 뭉쳐보지 않을래? 이래서 통합 논의를 또 한번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놈의 혁신정당들은 이렇게 통합 논의를 참 자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1961년에 통합 논의를 구체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5월 9일 날 드디어 3당 통합 교섭 대표를 선정하고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자. 아싸. 이렇게 5월 9일 날. 5월 9일. 5월 9일. 60일. 그러나 그로부터 일주일 후. 딱 일주일 후인 7일 후 5월 16일. 군사 쿠데타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중단돼 버리죠. 어쨌든 이렇게 혁신정당 통합은 때로는 내부 갈등 때문에 또 때로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제가 생각할 때 이때의 통합 논의는 평가가 좀 필요한데요. 네. 그동안 통합 논의가 책상머리에서 이루어졌던 반면에 어쨌든 이번 통합 논의는 같이 실천하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투쟁하면서 또 사회운동적 과제를 공동으로 걸면서 연대하면서 만들어진 통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투쟁 속에서 건설하는 혁신정당. 그렇죠. 뭐 우리가 이런 맨날 얘기할 때 얘기하시는 이제 거예요. 하잖아요. 현장에서 말로, 현장에서 건설하자. 그런 얘기. 장면 정권이 맺었던 한미 경제기술 협정이
투쟁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런 네. 투쟁들을 네. 같이 했다는 아. 뜻이죠. 예. 61년 2월에 대단하다. 이게 맺어졌어요. 네. 기존의 원조 관계 협정을 통폐합한 협정인데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게 되게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특별한 제지 없이 한국의 경제 기록을 관찰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또 세금도 면제받는다. 원조 계획도 세웠다가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혁신 세력과 사회운동 단체들은 이 한미 경제 협정이 을사조약에 비견되는 매우 굴욕적인 협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두 반대 투쟁에 뛰어든 것이죠. 아니 저 그림만 봐도 지금 막 대중들의 예, 운집이 사람도 많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제2의 을사조약이라고 얘기할 만큼 엄청난 그렇죠. 강한 엄청난 반대였다는 네. 거네요. 큰, 네. 물론 이제 대중적인 인식은 친미였지만 당시 분위기가 네. 한미 관계의 불평등함을 인식하는 이들에게는 미국이 좋게 보일 리가 당연히 없는데요. 네, 네. 아무튼 이런 투쟁이 중요한 것은 혁신 세력이 광장에 사회운동과 더 마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혁신정당 간 통합이 기묘한 과업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투쟁에 또 함께 결합한 측면도 있었다. 이런 거대한 사회 문제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우리끼리 뭉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공동 실천을 통한 경험이 혁신정당 통합 논의를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켰지만 5.16 쿠데타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말이 아닌 실천을 통해서 연대와 통합을 하는 게 답이라는 거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화면에 2대 악법 반대 투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 경협 반대 투쟁과 또 2대 악법 반대 2대 투쟁 악법. 써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2대 악법은 각각 집회와 시위에 대한 법률 그리고 반공을 위한 특별법 이 두 개 법안을 반대하는 투쟁을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두 개 법안을 줄여서 우리가 보통 집시법, 반공법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나쁜 법이네. 이 법은 장면 정권이 한미 경제협정 반대 투쟁이 막 전국적으로 진행되니까 이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투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겁니다. 그리고 제정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위가 북한을 이롭게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하기 위해서 반공을 위한 특별법, 반공법을 만든 거죠. 난리가 난 거죠. 혁신정당을 비롯한 사회운동 단체들은 시위를 막으려고 억지로 만든 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모두 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니 장면 저거 이승만 독재에 저항해가지고 뭐 부통령도 하고 그래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똑같은 놈이구만 이렇게 된 거죠. 네. 운동단체. 그래서 경북에서는 이승만과 장면의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가장 결혼식을 진행을 시킵니다. 너네는 일심동체야. 알고 보니 일심동체였어. 이런 거죠. 즉 민주당 너네가 국보법 만들던 자유당이랑 대체 뭐가 달라? 그렇지. 그렇게 이제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결국 장면 정권은 이 두 개 악법 제정을 시도를 포기합니다. 성공한 진짜요? 투쟁이었어요. 성공한 투쟁이네요. 그럼요. 네. 진짜 그만큼 엄청나게 운집했는데 그 힘이 역시. 아니 저는 그 이승만 장면을 허수아비로 결혼시킨 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거잖아요. 네. 요 사진이 있으면 너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야 어떻게 결혼식을 생각하냐 남자하고 남잔데.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긴 하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장면이 뭐 일심동체다 이런 거잖아요. 네. 하여튼 이상하긴 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이 어딘가에 있으면 이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보고 싶기는 하다.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사실 요즘 우리도 이승만 같은 정치인과 장면 같은 정치인이 손을 잡고 뭔가 이상한 일을 벌이는 게 옛날 일만은 아니잖아요. 요즘에도 이런 비슷한 퍼포먼스들 노골적으로 많잖아요. 얘기하시지 뭘 돌려서 말씀하세요. 나중에 할 거야. 네. 네. 어쨌든 확실히 아니 4.19를 통해서 막 장면은 거저받은 정권이다 이런 게 막 그냥 다 드러난 거죠. 예. 민주당 정권은 보수 정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하여튼 우리도 약간 촛불 이후에는 엄청 달라진 정권이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촛불로 거저받은 정권이구나 이런 거를 또 그런 생각이 납니다.
더 걱정은 이번 탄핵 이후에 등장하는 정권도 탄핵으로 걷어받은 정권. 어찌 또 거저받은 정권이 혹시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아니 남들 이렇게 자꾸 거저받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보수 정당과 너 한 번 받고 너 한 번 받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역사가 뭐 이럽니까 진짜. 예. 하여튼 새로운 한국 사회의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던 그 시기에 모든 것을 묻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아까 얘기 나왔던 5.16 군사 쿠데타. 그 박정희 시대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그 속에서의 혁신정당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박정희 시대에도 혁신정당 운동이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네, 하여튼 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잠깐 쉬고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붉은 오늘 양경규, 나경채, 심재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습니다. 붉은 오늘. 네, 저희 돌아왔고요. 자, 모든 것을 묻어버린 5.16 군사 쿠데타, 혁신정당 운동은 물론이거니와 정치활동과 사회활동 모두에게 엄청난 타격이었을 텐데요. 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혁신정당 운동은 어떻게 되었나 이어가겠습니다. 네, 1961년 5월 16일 이후에 혁신정당의 통합론이, 통일운동,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이 모두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 진짜 씨. 갑자기 얼마 전에 있었던 계엄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박정희는 5.16 쿠데타 6일 후인 61년 5월 22일에 최고회의 포고 제6호를 발동하는데요.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합니다. 아씨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대부분의 혁신계 정치인들이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됩니다. 진짜. 네. 화면에 그 법 조항의 일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특수반국가 행위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네.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 아니 이게 무슨 소급 적용하는 법이 있어요? 이게 61년이니까요. 61년 6월. 예, 3년 6개월 소급하면 언제입니까? 이게 57년. 예, 57년 12월입니다. 그냥 2공화국 시기에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다 벌벌 떨어. 말도 안 돼요. 이게 거죠. 진짜 이런 법이 네. 있었어요. 이게 뭐 구속은 물론이고 사형을 시키기도 했는데 사실상 혁신정당 기관지 역할을 했던 민족일보의 사장 조용수 네. 그리고 사회당 조직부장 최백근 선생이 이 법으로 사형을 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군부의 탄압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혁신계 정치인들이 피해를 받았는데요. 윤길중, 김다로 같은 비교적 젊은 혁신계 인사들은 60년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감옥에서 나옵니다. 서상일, 김성숙, 정화암, 장건상 이런 분들은 독립운동 경력이 있고 나이가 고령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만 이후에 이들은 고령의 나이 탓에 사망하거나 또 정치활동을 이어가지는 못한 거죠. 서상일 선생은 건강 악화로 62년도에 사망하십니다. 네. 아, 네, 진짜 갑자기 제가 작년 12월 달에 계엄 포고문 생각이 막 갑자기 나면서 감정이입이 그렇죠. 훅 네. 되고 엄청 열이 받네요. 이렇게 됐으면 붉은 오늘이 중단됐죠. 아니 중단뿐이겠습니까? 위원장님 무사했겠어요. 무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도 위원장님 면회 가야 되는데 우리도 아마 수배될지도 몰라서 못 갔을지도 몰라. 네. 아 참네. 아유 진짜. 잠깐 진정하고. 박정희 정권 하에서 혁신정당 운동으로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해야죠. 네, 넘어가야 되는데요. 초기부터 반공을 내세우고 혁신 정치와 사회 운동을 억압했던
이 박정희 정권의 행태로 봐서는 혁신정당 운동이나마 어떻게 좀 유지가 되었을까 싶기는 한데 엄청 어려웠겠죠. 그렇죠. 네, 뭐 사실상 일거에 무너졌다고 하는 표현이 딱 맞는데요. 그렇죠. 제도 정치에서 혁신 정당이 미쳤던 영향력은 5.16 쿠데타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소멸이 꼭 탄압 때문이다. 탄압이 100% 원인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쭉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주체 세력들의 한계 또한 분명했으니까요. 그 이후에 혁신 세력 행보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갈래가 쳐집니다. 네. 첫째는 탄압을 피해서 지하로 숨어서 지하에서 운동의 명맥을 잇는 것이죠. 더 이상의 합법 활동은 불가능하니까 지하로 잠적해서 활동을 네. 이어가는 겁니다. 네. 혁신정당 중에서 사회당 인사들은 이런 길을 많이 택했을 거다라고 이해가 워낙 되시잖아요. 좌파들이었으니까. 네. 실제로 1차 인혁당 사건, 음. 또 이 무너진 인혁당을 재건하는 인혁당 재건이 사건, 2차 인혁당 사건인데요. 그리고 난민전 사건, 이런 사건들이 바로 지하로 숨어든 혁신정당 활동가들이 네. 중심이 된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신민당 같은 거대 야당으로 들어가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당장 혁신정당 운동을 전개할 만한 정세가 아니면서 또 지금은 박정희 독재정부에 맞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야당 세력과 함께 전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뭐 당연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많은 혁신계 인사들이 이 맥락에서 민주당계 정당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 전에 국회의장을 하셨던 김수환 의원이 돌아가셨는데요. 이분도 키 크신 분이시죠. 네네. 이분도 원래는 이제 민주혁신당과 사회대중당에서 활동한 혁신계 정치인이었는데 이때 이후에 민주당계 정당을 거쳐서 신민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게 된 거죠. 나중에는 이제 김영삼을 따라서 3당 야합에까지 들어가고 결국 민자당 활동까지 이어갔었죠. 네. 어쨌든 지하에서 활동하거나 아니면은 민주당에 가서 활동을 하거나 남은 하나는 혁신정당 운동을 지속하거나 네. 그런가요? 네. 지속합니다. 네. 세 번째 길은 좀 미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도 정치에서 혁신정당 운동을 이어가던 흐름도 네.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흐름에 가장 중요했던 사람은 김철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화면 한번 보시죠. 저분이 이제 김철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분보다 이분의 아들들을 더 잘할 겁니다. 네. 그 아들 중 하나는 민주당계 정치인으로 사선을 했다가 최근에는 어찌된 일인지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서 국민통합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한길이라는 사람이고요. 아직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이 안 되는 거. 거기 왜 갔어? 그리고 또 아들 하나는 요즘 어쨌든 문필로 꽤 유명세를 갖고 있는 김누리 중앙대 교수입니다. 야. 네. 네. 이분 또 정의당 당원이기도 하죠. 아니 그런 두 측면에서 분이 보면 형제라니. 아버지의 뜻을 둘째 아들은 그래도 조금 이어가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진보정당 그렇게 당원이니까. 얘기 듣고 보니까 저 김한길 씨의 느낌하고 아버지의 느낌이 약간 좀 그런가요? 네. 네. 어쨌든 각설하고요. 김철, 당산 김철은 1926년 함경북도 경흥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해방 후에 민족청년단 중앙훈련소 1기에 응모하여서 합격을 했고요. 이 민족청년단 중앙훈련소가 바로 족청입니다. 이후에는 족청계의 청년 대표격으로 활동을 하다가 도쿄로 유학을 떠나서 제1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우리가 흔히 민단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민단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족청계가 나중에 이제 이범석이 끌고 자유당에 가담을 하게 되니까 자유당 선전부 차장을 하게 됩니다. 네. 자유당의 선전부 차장을 하다가 족청계가 숙청당했잖아요. 네. 이승만한테. 네. 그러니까 다시 밖으로 나오고 김철은 다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때 이제 우리가 일부에서 살펴보았던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접하면서 민주사회주의로 자기 정치 철학을 정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귀국해서 민주혁신당 준비위원을 가담하고 또 한국사회당을 거쳐서 통일사회당까지 합류를 하게 됐죠. 이 통일사회당의 강령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바로 김철이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김철은 통일사회당 국제국장을 맡으면서 유학 경험이 있었던 일본으로 가서 일본 사회당 등과 접촉하고 또 뭐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과 접촉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5.16 군사 쿠데타가 터지자
나간 김에 귀국하지 않고 이때부터 전 세계를 돌면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과 관계를 맺고 전 세계의 3인주의 정당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고 그리고서 64년 말에 귀국해서 1965년 대한민국의 모든 혁신정당이 다 사라졌을 때 1965년 다시 통일사회당을 재조직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 당을 1966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총회에 가서 이 인터내셔널의 정회원으로 등록을 시키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아유 국제 경력이 엄청 화려하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원래 족청계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한 정치인이었다니 좀 약간 좀 이상하죠. 네, 그러네요. 네. 예. 어쨌든 이 에피소드를 다루면서 이래저래 족청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네. 족청계 얘기를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족청계는 여러 갈래로 나뉘는데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이 꽤 컸어요. 네. 족청이 해산된 것은 1949년인데요.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정계에서는 이 사람 족청계야 라는 식으로 계파와 성향을 짐작했다고 하니까 영향력이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김철의 주도로 1965년 통일사회당이 재조직되면서 혁신정당 뿌리가 명맥이 다시 이어지는데요. 주로 구성원들은 한국사회당 출신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혁신정당이 생깁니다. 66년 민주사회당이 창당되는 것이죠. 민주사회당. 네. 네. 이 정당을 이끈 사람은 선민호라는 정치인입니다. 네. 화면에 얼굴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포스터는 1967년 6대 대선 당시에 서민호 후보의 선거 벽보입니다. 예, 태양같이 밝히자 어두운 이 강산을. 뭡니까? 보수로 망친 정치 예. 혁신으로 살려보자. 예. 아무튼 이런 선거 구호를 가지고 이분이 출마를 하시는데요. 보시면은 민주사회당이 아니라 대중당이라고 나와요. 당명이. 그러네요. 예, 이는 민주사회당이 66년 창당 이후에 67년도에 당명을 대중당으로 바꿨어요. 당명을 바꾼 거죠. 네. 뭐 이제 뭐 그 오른쪽과 왼쪽에 슬로건이 눈에 띄고요. 이 대선에서 서민호는 야당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사퇴합니다. 완주하지 않는 거죠. 네. 서민호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이분의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소개를 좀. 제가 이분은 소개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워낙 익숙한 분이기 때문에. 서민호. 네. 저는 라디오 드라마 세대에서 이분을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거든요. 동양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광복 20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해방부터 60년대 중반까지의 정치사를 다룬 라디오 드라마인데요. 지금 생각해도 어린 나이에 왜 이런 드라마를 재밌게 들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요. 네. 이거 저기 시그널 뮤직이 광복 맞습니다. 20년 네, 이거. 맞습니다. 네, 지금 네. 연식을 다 드러내고. 전 처음 들어보는 것들입니다. 거기 많은 정치인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서민호는 반 이승만 투쟁의 투사로 나옵니다. 여기 가장 유명한 사건이 서창선 살인 사건인데요. 네. 그래서 이력부터 간단히 소개하고 말씀드릴게요. 서민호 원래 민주당계 정치인이었습니다. 1903년 전라남도 고흥 출신인데요. 일제시대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한 인사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전라남도 지사를 역임했고 재헌의회에서는 한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지만 2대 총선에서는 무소속 후보로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때 국회의원이 됐을 때 한국전쟁 당시에 벌어졌던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조사단장을 맡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승만 정권의 엄청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학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사가 들어가니까 이승만은 엄청 껄끄럽죠,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투지로 이것을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 이제 이승만으로서는 저거 어떻게 제거할 수 없나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정치인이었죠. 어쨌든 거창양민 학살 사건 진상 파악을 위해서 지방시찰을 하고 분과위원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정부 고위층의 사주를 받은 서창선이라는 장교가 몰래 이 같은 회식 장소에 갔다가 경호원에게 들키고 시비가 붙게 됩니다. 시비가 붙으니까 이제 흥분한 서창선이 권총을 뽑아서 이제 위협을 하니까 그때 서민호가 갑자기 서민호도 권총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쏴서 갖고 있었구나. 이 사람을 쏴서 죽여요. 죽였어요. 사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 사건을 빌미로 이번 기회에 서민호를
죽여야 된다. 사람을 죽였으니 사형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당방위였죠. 저쪽이 먼저 총을 뽑아들고 공중에다 총을 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도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됐지만 자유당 국회의원들조차도 석방 결의안을 반대 한 표도 없이 통과를 반대 한 표 없이 가결시켜 석방을 시킵니다. 이승만이 노발 대발한 거죠. 아니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도 그랬단 말이야. 있을 수 없어 해가지고 사법부를 강력히 밀어붙여서 재판을 계속 진행시키고 결국 징역 8년의 형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 광복 20년을 들으면서 이제 이 장면이 기억나는데요. 감옥에 있을 때 면회를 와요. 집에서 부인이 이제 면회를 왔는데 면회할 때 분노에 차서 얘기를 합니다. 자식들 이름을 다 바꿔라. 치리, 치승, 치만으로 이승만을 처치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의 그러니까 처치할 때 그 친가요? 그런 거죠. 치리, 치승, 치만으로 하라고. 아니 애들 이름을 아무리 그래도 이승만에 대한 그 견딜 수 없는 분노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네. 이상하게도 저는 아직도 그 방송 내용이 왜 지금까지 기억에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화가 많이 났구나. 기억날 만한 것 같아요. 치리, 치승, 치만으로 해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다가 4.19가 나면서 석방이 되시긴 합니다. 네. 이후 서민원 혁신정당에 입당하지는 않습니다. 이공화국 시기에 남북 교류를 주장하는 등 혁신계와 비슷한 입장을 계속 표현하긴 하지만 그 많았던 혁신정당 어디에도 몸담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민주당계 정당의 국회의원을 계속 하다가 1965년 한일 기본조약 반대 한때 의원직을 사퇴해 버립니다. 그래요? 사퇴하고 1966년에 혁신계 인사들을 다시 좀 규합해 가지고 그래서 만든 당이 민주사회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사회당. 60년대 후반에 한국의 혁신정당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김철의 통일사회당과 서민호의 민주사회당 두 개가 되는 거죠. 어쨌든 민주사회주의를 포방하면서 자신이 집권하면 국제기구를 통해 김일성과 면담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뭐 명확하게 방공법 위반이죠. 김일성 만난다 그래요. 그래서 또 구속됩니다. 어쨌든 이런 이 사람이 바로 서민호라고 하시는 그렇군요. 분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 앞에 그 사건은 일종의 그 살인죄잖아요. 살인죄. 살인죄로 7년 살고 8년 살고 나와가지고 다시 방공법 위반으로 또 들어가네. 눈에 가시는 확실히 가시였나. 그러니까 8년을 다 채우진 않았죠. 8년을 다 채우지는 않았고 4.19 때문에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된 거죠. 하여튼 이 방송을 하다 보니 정말 제가 참 몰랐던 우리의 선배님. 아니 근데 그 상대가 권총을 뺄게 내가 먼저 권총을 빼가지고 쐈다. 제가 이거 보고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50년대에는 총을 들고 다녔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위급들은 그랬나 봐요. 61년도에 총포 도검 뭐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규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60년대부터 허가제가 시작되었고 그 조봉암 선생도 저기 불법 무기 소지로 이렇게 1심인가에서 유죄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전쟁이 끝난 이후여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제 53년까지 전쟁을 한 이후의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보다는 좀 더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별걸 다 찾아봤습니다. 열심히 하시네요. 궁금하잖아요. 우리 아유, 이게 무슨 서부 영화도 아니고. 붉은 오늘 모범생이시네. 상 줘야 되겠네. 네. 하여튼 어쨌든 이런 분들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묻혀 있다가 붉은 오늘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위원장님 좀 이런 분들 좀 살려내 주세요. 네. 하여튼 자 그러면 아까 얘기됐던 그 두 당 민주사회당과 통일사회당 두 당의 관계는 어땠는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또 통합. 끊임없이 통합 시도를 합니다. 1968년 통일사회당과 대중당이 합당에 합의합니다. 합의했어. 합의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양당 정권 대표자 회의 합의안. 1. 당의 노선은 민주사회주의를 추구한다. 2. 통합신당의 이름은 양당의 이름을 반영하도록 한다. 3. 정치활동 정합법에 묶여있는 제야 인사들의 참여를 위해 특별 배려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합의안을 하는데요. 실제 당명은 근로자의 당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웃었는데요. 왜냐하면 통일사회당과 대중당이 합당하면서 통합신당의 당명 양당의 이름을 반영하도록 해놓고 이름은 근로자의 당으로. 그러네. 네. 아무튼 뭐 여기에도 우리가
알게 되면 무슨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맞아. 그러니까 못 이게 찾아봤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노동당이잖아요. 네. 근데 그 시기에 그렇죠. 노동이라는 게 불온해서 그러니까 근로자의 당이라고 쓴 거죠. 그러네. 어쨌든 근로자의 당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이 합당도 무의로 돌아갑니다. 네, 1968년 재보궐선거에서 대중당이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에서 제명된 정치인들을 공천해요. 그러니까 무슨 혁신정당이 저런 사람을 공천하냐라고 하면서 통일사회당이 대중당과의 통합 중단을 선언합니다. 또 무산됐군요. 네. 1960년대 후반은 이렇게 통일사회당과 대중당 정도가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었는데요. 1960년대 후반 거의 모든 혁신계 정치인들이 풀려났지만 이들은 다시 혁신정당 운동에 나서는 대신 반독재 야당 연합 노선을 선택합니다. 대부분 한마디로 민주당으로 갔다는 아 그렇죠. 거죠. 네, 뭐 반독재 연합 노선 이름은 고색창연한데요. 민주당이 갔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 시기 혁신정당은 규모도 작고 인지도도 매우 미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60년대를 지나서 70년대 혁신정당 운동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나요? 그러네요. 네. 60년대 별거 없었네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는 별거 없었죠. 아까 네. 그 말한 세 가지 흐름이 있었고 마지막 흐름에서 약간 혁신정당의 명맥을 유지한 정도. 네. 70년대 정치사를 얘기하려면 71년에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선거는 그 뒤에 10월 유신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마지막 선거였어요. 예. 민주공화당의 박정희와 신민당의 김대중이 격돌한 예. 선거였는데요. 선거 결과 화면에 나옵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데요. 아, 박정희 저 벽보. 후보가 634만 표로 53.2%, 그리고 김대중 후보가 539만 표로 45.3%. 사실 이야. 비까비까한 승부였어요. 네, 100만도 안 대단합니다. 되는 네네. 선거였고요. 어쨌든 김대중 후보에게 이긴 박정희가 7대 대통령에 당선이 네. 되었습니다. 이 선거는요. 그 직전인 69년에 원래 우리나라 대통령은 2번밖에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69년에 3선 개헌을 하면서 출마한 선거였고요. 이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있었고 야당이 어쨌든 독재를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 때문에 김대중 후보에게 몰린 표들이 꽤 있었고요. 진 김대중 측에서는 신민당 쪽에서는 부정선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박빙의 선거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후 박정희 10월 유신을 통해 유신헌법을 제정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후에는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였던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구 집권으로 네. 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뽑는 대통령 선거가 열린 게 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직선제로 네. 87년 12월에 선거가 있었으니까요. 네. 자, 이 1971년의 선거 박정희, 김대중 두 사람만 나온 것은 아니고요. 5명의 후보가 더 있었는데 그 5명의 후보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통일사회당의 김철 후보였습니다. 네. 김철 후보는 중립화 통일안, 남북 동시 유엔 가입, 종전협정 체결, 노동자 권리 보장, 국가보안법 및 방공법 폐기, 매우 진보적인 공약을 내놓았죠. 그러네요. 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중에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을 빼놓고는 여전히 지금도. 한국 사회의 중요한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네. 그러네요. 네. 화면에 7대 대선 당시 벽보가 나오는데요. 저희 김철 후보의 벽보입니다. 화질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민족에게 희망을이라는 로고를 내걸고 혁신정당 통일사회당 후보로 출마했던 건데요. 원래는 선거벽보에 남북이 마주 앉아 중립통일의 길을 뚫겠다. 이거였다고 하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걸지 못하고 민족에게 희망을 뭐예요? 통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출마했습니다만 끝까지 가지는 못하고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를 하게 사퇴해요. 네. 어쨌든 이제 이후 10월 유신이 선포되고 정당 활동이 금지되면서 통일사회당도 그렇고 대중당도 그렇고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혁신정당의 맥이 끊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정치활동 금지가 풀렸을 때 다시 활동을 모색하기도 하지만
정당법이 정한 법정 지구당을 확보하지 못해서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맙니다. 네. 당시 정당법에는 법정 지구당 수 26개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당이 취소됐거든요. 아유, 신생정당 거의 만들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조건이네요. 예. 네. 자, 그러면 10월 유신을 끝으로 혁신정당의 맥이 끊긴 거네요. 네, 끊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요? 그 와중에도 한국 정치의 혁신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활동을 다시 재개합니다. 다시 재개해서 1974년 김철의 통일사회당은 당수를 안필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재등록합니다. 그리고 이후 통일사회당은 반유신 민주화 운동을 이어가면서 사회운동하고도 결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청피노조나 이런 데하고도 연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센세이션한 뉴스는 뭐였냐면 1980년 네. 통일사회당 당원들이 광주 학살 진상을 알리기 위해 서울에서 열린 미스 유니버스 대회 당시 대회장을 점거하기도 합니다. 아, 진짜? 뉴스거리가 기억 안 나시죠? 80년에 몇 살이에요? 네. 저 80년대요. 나이가 중학교 3학년.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 다 깠네 진짜. 네. 그런 운동까지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활발한 정치 운동이 이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죠. 이렇게 1970년대 혁신전당 운동은 차츰차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드디어 1980년대 전두환이 집권하고 혁신정당은 완전히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네. 뜻밖에도 살아납니다. 전두환 시기에? 예. 아니 어목한 전두환의 독재 시대에 혁신정당이 살아났다고요? 예. 진짜 의외인데요. 그러면 1980년대로 넘어간 혁신정당 운동을 한번 살펴보죠. 네, 80년대 혁신정당 운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70년대 후반 시기 김철의 행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975년 김철은 제야 각계 인사들이 가담했던 민주회복 국민회의에 대표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민주회복 국민선언 작성을 이 과정에서 주도하게 되는데요. 이 선언문에서는 현 유신헌법을 민주헌법으로 대체하고 구속된 민주인사를 사면 석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이를 긴급조치 위반으로 간주했고요. 구속시킵니다. 김철을? 네. 그런데 김철이 독특한 양력이 하나 있잖아요. 외국을 많이 다녔잖아요. 네. 네, 그냥 놀러 다닌 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네. 이 사람이 구속되니까 스웨덴 수상 올로프 팔메.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독일 사회민주당 총재이자 전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 빌리 브란트? 이거 뭐 엄청 유명한 정치인이잖아요. 네. 프랑스 사회당 대표이자 이후에 대통령까지 하는 프랑스와 미테랑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인들이 김철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이런 분들이 당시에 이제 이 민주사회주의를 주도했던 정치인들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네, 이에 압박을 받은 유신 정권이 결국에는 김철을 형집행정지로 석방시킵니다. 이야, 세계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김철의 위상이 정말 대단했네요. 네. 올로프 팔메, 빌리 브란트라, 미테랑 뭐 이런 라인업이 막 와가지고 빨리 석방해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체류했을 대단하네. 때 꾸준히 이제 민주사회주의 인사들과 만나고 또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대회에 참석하면서 인지도가 매우 높은 한국인이었던 거죠. 네네. 여기에다가 1980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대회 참가자 명단이 나오는데 통일사회당 김철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빨간 원에 작게 글씨가 나오는데요. 작아서 이제 가까이 가서 보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 김철에게 상징적인 해는 1977년이었습니다. 네. 김철은 1977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구명 요구로 석방된 다음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회의에서 김철은 아시아 민주사회주의 운동가의 대표로 예우를 받아서 빌리 브란트 의장, 프랑스와 미테랑 부의장 사이에 자리하기도 합니다. 야, 엄청 사랑받았네. 네. 이후에 이제 김철은 국내 혁신계 통합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지만 결국 성사시키지 못한 채 1979년 11.6 사태가 터지면서 정세가 더욱 안 좋아지는 것이죠. 아이고, 네. 11.6 얘기 나온 걸 보니까 이제 거의 이야기가 막바지에. 네, 그런 거죠. 80년대 혁신정당 얘기를 이제 해주시죠.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980년대는 전두환 시대잖아요. 그쵸. 1980년대는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각종 사회운동이 폭발적으로 분출한 시기였지만 혁신정당은 이들과의 유의미한 결합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합니다. 혁신정당의 흐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전두환 시대에 그러니까. 혁신정당이 살아났다. 예. 근데 이 혁신정당은 이런 유의미한 결합을 통해서 성장한 게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네. 전두환 일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음. 자신들의 군사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음. 자신들이 포용성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혁신계 인사들을 포섭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민정당에 참여시킵니다. 윤길중이나 김기철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네. 진보당의 간사장을 했던 사회대중당의 간사장을 했던 윤길중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참여를 시작합니다. 여기다가 신군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관제혁신정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민정당과 신민당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당도 있다. 민주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혁신정당도 포용하고 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관제혁신정당 창당을 도모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혁신계 인사들을 포섭하는 거죠. 당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되면 국회의원도 시켜줄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꼬셔가면서 한편으로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것을 국회를 만들기 전에 일단 맞아요. 이걸 만들죠. 그래서 5공화국의 헌법과 각종 법을 준비하고 제정하는 위원회 이 기구에 참석을 권합니다. 여기 김철이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진짜? 들어가게 돼요. 예. 아니 이번에 윤석열이 계엄령 낼 때도 예. 약간 과도 입법 기구 그러니까 창설하고 그런 뭐 거죠. 딱 그거죠. 그런 전두환이 얘기? 만들었던 이 기구를 해서 국회를 없애고 이 기구를 통해서 법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아니 근데 왜 평생을 혁신정당 운동에 복무했던 김철이 이런 독재 정권이 만든 도구에 들어가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안 들어가면 좋겠는데 왜 또 그런 이쯤 거예요? 되면 이렇게 예. 오랜 기간 운동을 하면 우리 심재욱 동지한테 지금 여성부 장관 할 테니까 윤석열 정권이 혹시 윤석열이 저는 안 해요. 혹시 민주당이면 좀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니 지금 민주당 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많이 워낙 갔어요. 오랜 기간 동안 혁신정당 운동을 하면서 이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엄혹한 시대에 비합법 운동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라도 합법의 공간을 확보하고 활동의 공간을 넓히면서 혁신정당의 뿌리를 좀 내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김철은 나중에 이 선택을 후회했다고 해요. 내가 후회했다고. 전두환의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감으로써 내 인생의 마지막을 참 바람직스럽지 못했다라고 후회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김철은 입법위원회 임명되기는 했지만 정부에 협조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나마. 그러면 전두환의 관제 혁신정당 창당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김철을 성공해요?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어. 혁신정당 프로젝트. 협조를 안 했으니 그렇죠. 성공하지 못하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치활동 금지를 푼 후에 전두환 정권이 김철 대신 과거 혁신정당 운동을 했던 고정훈이라는 인사를 활용해서 관제 어용정당이었던 민주사회당을 결성하게 합니다. 아이고 결성해요. 민주사회당을 네. 결성하는데요. 김철은 독자적으로 또 사회당을 결성합니다. 아 그래요. 민주사회당은 완전히 어용정당이었어요. 창당 작업이나 당 지도부 구성 다 뭐 전두환 정권이 사전에 정한 대로 딱딱 이루어졌고요. 그러고 나서 전두환 정권이 이 정당의 의원직까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1981년 11대 총선에서 민주사회당은 총재 고정훈을 포함해서 2명의 당선자를 배출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순전히 전두환 정권이 강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억지잖아요. 전두환 정권은 특정 선거구를 지정해서 거기에는 다른 당시 야당에게 종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야당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만든 관제 야당이었던 민한당에게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사람들 당선시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당선시킨 거죠. 11대 총선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선거였고 이 선거는 지역구에서 184명 또 전국구에서는 92명 모두 276명을 뽑았는데요. 지역구 제1당이 전국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도록 규정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진짜. 네. 뭐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네. 부정 강압으로 이루어진 이 선거에서 민정당은 지역구에서 90석을 차지하고 1당이 됐기 때문에 전국구 92석의 3분의 2인 61석을 얻어서 합하면 151석이 되는 겁니다. 네, 진짜 황당해.
이게 아시아 독재 나라에서 전형이죠. 뭐 일당이 되면 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미얀마, 위해서 태국 이런 데들이 다 이제 이런 이런 게, 방식으로 한 거예요. 예. 한숨이 네.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과반수를 훌쩍 넘는 의석을 가지고 독재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게 되는 거죠. 이런 선거에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한 민사당은 혁신정당이라고 볼 수 없겠죠. 네. 이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네. 결과적으로 제도 정치의 틀을 통해서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이룩한다는 혁신정당의 꿈, 이것은 뭐 이때를 기점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황당한 일이네요. 이렇게 전두환의 품에 안기고 혁신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정당인 거죠, 그죠? 네. 그럼요. 민주사회당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이제 원내 이제 이렇게 관제 정당 민주사회당에 진출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김철의 사회당과 통합을 시도합니다. 뭐 근데 김철이 거부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갑수라는 사람이 당수로 있었던 신정당이라는 당이 있는데요. 이 당과 통합을 추진합니다. 자기를 따내는 이제 당세를 좀 확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표면적으로는 중도 정당이라는 가치를 내세웠지만 뭐 무슨 혁신정당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었고요. 어쨌든 합당이 성사되어서 신정사회당이라는 당명이 탄생합니다. 화면으로 당시 사진이 나오는데요. 가운데 안경을 쓴 분, 저 사람이 고정훈 총재입니다. 뒤편 플래카드 오른편에 보면 무궁화 로고가 있죠. 요 옆에 있는 이 보통 전 세계의 사회주의 정당, 진보 정당의 상징이 저 장미잖아요. 그렇죠. 저 장미를 저기 저 무궁화로 바꾼 거죠. 아. 무궁화가 장미과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 혁신정당 뭐 삼인주의 뭐 계열의 정당의 상징은 장미인데 저걸 무궁화로 바꿔놓은 것이죠. 근데 이 신정사회당이라는 정당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정당이었는데요. 자칭 중도정당을 표방했지만 무슨 먼 명분을 걸어도 전두환의 관제 야당일 뿐이었는데 더 가관인 것은 민사당과 통합한 신정당의 총재 김갑수. 김갑수는 바로 진보당 사건 당시에 3심 주심 판사로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바로 그 자였던 겁니다. 어머나.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미 혁신정당의 길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혁신정당은 외피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때 혁신정당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조봉암을 사형시킨 사람과 같은 당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진짜 너무 충격적이네. 정말 추악한 짓이었던 것입니다. 야, 씨. 진짜 끝장을 보느라고 이러나 봐요. 네. 하여튼 네, 그렇군요. 그럼 독자 행보를 시작한 김철의 사회당은 어떻게 됐나요? 사회당은 이제 독자적인 길을 가긴 하는데요. 네. 그래서 1981년 선거에서 참여를 하지만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해산됩니다. 해산. 그러자 다시 또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1985년 사회민주당을 창당하고 사회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1985년 선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성격이야 이미 퇴색했지만 이제 이 선거에 참여합니다만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선거에서는 이제 신정사회당도 참패를 해서 전남에서 김봉호라는 사람이 딱 한 석만 당선이 돼요. 네. 근데 이 당선된 신정사회당 출신의 김봉호 의원은 나중에 다시 민주당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정사회당도 원외정당이 되는 거죠. 이제 혁신정당이라는 이름의 정치운동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자 이 두 당이 1986년에 하나는 관제 야당으로 해서 전두환의 혜택을 받아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쫄딱 망한 이 당하고 그리고 고군분투했지만 여전히 의석을 갖지 못한 김철의 당하고 합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당이 사회민주당입니다. 그 성격은 이미 퇴색했지만 어쨌든 사회민주당은 혁신정당 운동사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86년이면 어떤 해입니까? 학생운동과 그러니까요.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전두환 정권과 싸우던 시대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 혁신정당은 이들과 접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들과의 접점은 하나도 없이 그저 오래된 정치인들의 결사에 불과한 정당이었던 거죠. 네. 그럼에도 사회민주당은
6.29 선언으로 직선제가 이루어진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 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13대 대통령. 야 선거, 87. 혁신정당 진짜 끈질기긴. 13대 대통령 선거는 제가 조금 얘기를 할게요. 네.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 바로 야권 분열로 김대중과 김영삼이 따로 나오고 그 바람에 노태우가 당선된 선거인데요. 네. 민중운동 진영에서는 백기환 선생이 민중후보라는 이름으로 출마한 선거였습니다. 네. 사회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홍숙자라는 분이었어요. 화면에 이제 얼굴이 나오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외교관 타이틀이 저 기억나요. 있는 분입니다. 네. 기억나세요? 네. 박사 이렇게 돼 있죠. 외교관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고 동국대 교수,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세계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같은 양력을 거치면서 초기 여성운동에도 일정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특별하게 혁신정당 운동을 한 경력은 없습니다. 고정훈이 만든 관제 어용정당 민주사회당에서 부당수를 하면서 정당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합당을 거쳐서 사회민주당에 몸담게 되었고요. 나름 참신하다고 생각했던 홍숙자를 대통령 후보로 영입한 거죠. 영입해서 선출했고요. 홍숙자 후보는 중립화 통일론, 혼합 경제 체제, 대통령 경호실 해체. 지금도 해도 되겠는데? 네, 경호실 해체. 여성 권리 보장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홍숙자 후보는 사회민주당의 결정이 아닌 개인 결정으로 김영삼을 지지하면서 사퇴합니다. 김영삼 지지했군요. 그러니까 사회민주당 홍숙자를 제명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혁신당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끝난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그때마다 악정고투하며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새로운 지평 그리고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전망을 보려고 노력했던 점 인정해야죠. 그러나 혁신정당 운동사는 이렇게 홍숙자의 사퇴처럼 개인이 결단해서 사퇴해버리고 당은 제명해버리고 어쨌든 혁신정당 운동사는 늘 이렇게 미래를 위한 디딤돌의 정치를 하기보다는 미래를 묻어버리는 정치를 해온 것이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이 선거를 통해 새롭게 민중후보가 등장했다는 점은 기억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987년 직선제로 이루어진 첫 번째 이 선거. 혁신정당은 퇴색했지만 새롭게 민중이란 이름의 정치 세력 이후 진보정당의 맹아가 되는 운동의 시작이 바로 87년 대선이었던 거죠. 바로 그 선거에 백기환이 나왔습니다. 지는 혁신정당, 새롭게 일어서는 민중의 정치, 진보 정치가 이 역사의 지점에서 교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네요. 되게 그러네요. 87년 선거가 그러네요. 최후의 혁신정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진보정당의 맹하였던 민중후보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하게 되네요. 대선 이후에 사회민주당은 그럼 완전히 이제 문을 닫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회 87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50년대부터 쭉 봐왔다시피 끈질깁니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끈질기긴 이분들이 했어요. 기본적으로 끈질기고요. 이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은 불과 3,000표만을 얻으면서 0.02% 처참하죠. 사회민주당보다 득표율이 낮았던 정당은 기독성민당 하나였습니다. 이 당의 당수는 한때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알고 있었던 1971년의 마지막 대통령 직선과 또 다시 열린 1987년 대통령 직선에 모두 출마한 진복기라는 사람인데요. 카이저 수염. 예, 저도 기억나요. 기억나요. 예. 진복기라는 이름.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사람이 1971년에 출마할 때 당이 이름이 정의당이었어요. 오 마이 갓. 어쩌스까. 그냥 지나가기가 너희가 싫어. 아무튼 이 선거에는 또 사실상 선거에 참여한 최초의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중의당, 민중의당도 나왔습니다. 네. 총 6만 6천 표 가량을 득표했고 0.3% 기록했습니다. 이 선거 이후에 사회민주당이 드디어 이제 등록이 취소됩니다. 당시에는 정당 득표율이 2% 미만일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는 규정이 맞아요. 있었어요. 네. 사실 이게 없어진 게 얼마 안 됐죠. 맞아요. 네. 아무튼 이 규정 때문에 사회민주당은 해산되고요. 진보정당은 민중의당도 해산되는데 민중의당 해산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민중당,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진정추죠.
진보정당 연합, 진정연 등으로 이어지다가 마침내 1997년 국민승리 21을 창당하고 대선에 출마하고 이어서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으로까지 이어갑니다. 그리고 2004년 열석으로 원내 진출하는 성과를 내면서 진보정당 운동의 시대를 엽니다. 그렇지만 혁신정당 운동은 사회민주당의 해산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한 시대가 끝나는군요. 가고 또 한 네. 시대가 시작된 거죠. 약간 혁신정당의 시대가 저물면서 지금 진보정당이 꽃을 네. 피웠잖아요. 근데 약간 진보정당의 시대도 저물면서 뭔가 새로운 역사적인 이번 대선에서 뭔가 바톤 터치가 그러니까요. 네. 네. 약간 그때의 느낌이 좀 기시감 같은 게 좀 들기도 네. 하네요. 그 길고 길었던 그리고 분단과 레드 콤플렉스의 네. 그 얼어붙은 동토에서 안간힘을 쓰면서 진짜 혁신정당이 살아남기 위한 역사를 만들었던 것. 그게 이렇게 막을 내리는군요. 네. 50년대와 60년대 초반 그리고 그래도 열정과 헌신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꿈을 꾸었지만 1960년대 5.16 쿠데타 이후에 사실상 이렇다 할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그 실험이 끝났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40년가량의 혁신정당의 역사를 오늘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혁신정당 그 방송을 하면서 두 분 마지막으로 혁신정당 운동사를 마무리하는 평가랄까 소감이랄까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부터 먼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이번 에피소드가 가지는 이제 의미가 여러모로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공부도 많이 했고요. 일부에서는 왜 혁신정당 운동사를 다루는지 설명하면서 그간 진보정당 운동사나 60년대, 70년대 비합법 전위정치 조직이었던 인혁당, 뭐 통혁당, 난민전, 또 식민지기와 해방전국기의 조선공산당사, 뭐 그리고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해서는 에피소드로 다 다뤘지만 이 40년간 이루어진 혁신정당 운동의 시작과 끝은 다루지 못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한국 진보정당 운동사에서 그 빈 공간, 붉은 오늘 입장에서는 빈 공간이었던 이 부분을 좀 채운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듭니다. 그렇죠. 더불어서 이제 몇 가지 혁신정당 운동에 대해서 제가 쭉 함께 하면서 느꼈던 바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이 주류 한국 사회와는 다른 방향에서 우리 사회가 다른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제시했던 정치 그룹, 정당 그런 인물들이 끊임없이 있었다. 물론 이 시도들이 대체로 다 분열하고 실패로 점철된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누군가는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른 사회를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선배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편에서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 혁신정당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결의 차이가 있고 이념적 차이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어떤 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이게 일종의 이제 이념 투쟁의 결과잖아요. 근데 이런 이념 투쟁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다지 좀 세련되지 못했던 것 같다. 한 사회의 역사를 담았을 때 그게 좀 세련되거나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좀 역사적 의의가 담긴 이념의 어떤 투쟁으로 어떤 차이로 느껴지지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어요. 예컨대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혁신정당의 어떤 뭐랄까요 시대적 과제 이런 게 대체로 두 가지로 얘기를 쭉 해왔는데 하나는 분단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통일 혹은 통일론 뭐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를 했고요. 또 한편에서는 빈곤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혁신정당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통일과 관련된 어떤 방침에 대해서는 당시 주류 정치인들 보수 정치인들이 극도로 경계했고 그걸 이유로 사형까지 시킬 정도로 경계했는데 그거는 뭐 그 자체로 그 사회의 질곡이었겠죠. 근데 또 한편에서 이 혁신정당들이 인상을 남긴 민생 대책,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은
별로 이렇게 인상 깊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네. 시기에 어떤 물론 제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예, 저는 좀 있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박정희가 계획 경제를 네. 경제 5개년 계획 뭐 이런 걸 네. 끌고 가잖아요. 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혁신정당 운동을 했던 일부는 박정희를 지지했거나 네. 또 특히 5.16 쿠데타 직후에는 저거 우리 편인 것 같아라고 막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는 그런 민생 문제에 대한 대안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했던 모습이 일부 반영된 건 아닌가. 그런 정도의 한계가 좀 있기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혁신정당의 성패를 갈랐던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나경채 동지 얘기한 것처럼 민중들이 국민들이 그래 저 당을 지지하면 나한테 뭐가 생긴다라고 하는 소위 민주당계 정당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정체성, 특히 계급 문제와 관련된 독자적인 정체성을 내세울 수 있었는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패한 성패의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네. 두 번째 사회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중과의 결합. 사회운동 혹은 노동자 대중, 농민 대중 이들과 결합되는 대중적 기반과 결합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할 때 혁신정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 그 과제는 지금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혁신정당의 패배는 곧 오늘 진보정당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외적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내적으로 분화와 갈등이라는 문제를 끝내 해소하지 못한 혁신정당 운동. 이 문제 또한 오늘 진보정당 운동에게 역시 또 거울로 작동하는 부분이다. 지금 이제 새롭게 광장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진보정당들의 연대의 과정 속에서 이 고민들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다. 혁신정당의 운동의 역사를 보면서 이 고민이 그래서 뭐 과거에 혁신 세력의 규합이냐 아니면 노선이냐 이런 문제들을 갖고 다퉜던 역사도 봤지만 이것들을 적정한 수준에서 어떻게 통일시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지점을 다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오늘 혁신정당 운동을 돌아보면서 오늘 진보정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두 분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에피소드 다루면서 그동안 잘 몰랐던 내용을 정말 많이 접하게 되었고요. 그 혁신정당의 맥과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진보정당, 오늘날 진보정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혁신정당 이제 에피소드가 다 끝나는데요. 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무엇보다도 붉은 오늘에 새롭게 대본 작가로 결합하게 되었던 노재훈님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방송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방송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다음 방송 4월 30일 수요일 날 하게 되는데요. 다음 방송으로 고른 주제는 68 혁명입니다. 네.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요. 에마누엘 윌러스틴이 한 얘기입니다만 세계 역사에서 혁명은 두 번밖에 없었다. 하나는 1871년에 파리 꼬뮌 그리고 또 하나는 68 혁명이다라고 할 정도로 세계사에 미친 영향이 다른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평가되는 68 혁명. 단순히 68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60년대의 세계, 그 세계 속에서 새롭게 일어난 세계를 바꿔갔던 그런 문화적 또는 이념적 지향들이 68 혁명에서 어떻게 등장했고 그것들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68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에피소드 48번째로 준비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에피소드는 앞으로 우리가 진행자를 이렇게 좀 더블 캐스팅을 좀 하는 것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진행자는 이영선 님이 진행을 맡아주시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재옥 진행자님께서 에피소드를 다음 에피소드는 쉬시고 그 다음에 또 돌아오시고 뭐 이런 방식이 될 텐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심재옥 진행자도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떨어지는 거니까. 아니 뭐 재밌게 놀고 계시면 제가 또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도 막 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가 그렇죠, 맞습니다. 잠깐 놀려고 네. 생각하니 좀 섭섭하시는가 싶어서. 아니 이제 우리 슬픈 역사를 위해서 누가 울어줍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영선 진행자야말로 이 가슴이 뜨거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정말 날카로운 시각과 유려한 언변을 가지신 분이어서 붉은 오늘이 한 단계 질적 변화를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실 네.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보고 싶으면 다다음 에피소드에서 빠짐없이 나오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새로운 68혁명에 대한 에피소드도 기대가 되면서 자, 오늘 에피소드는 이것으로 혁신정당 운동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의롭지 못한 시대에는 시대의 어둠을 밝혀줄 등불과 같은 인물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조봉암 선생이 활동했던 시기는 전후 극단적인 반공주의가 판을 치던 아무런 시대였습니다. 선생은 그에 굴하지 않고 평화 통일과 사회 진보에 대한 소신을 펼친 대가로 법사를 당한 것입니다. 선생과 열사들의 투쟁으로 이나마 민주화된 사회에서 퇴행을 보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의 새로운 죽산이 되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1999년) 당시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주노동당 창당을 모색하고 있었던 권영길 대표가 죽산 조봉암 전집의 출간을 기념하면서 축사로 남긴 글입니다. 비록 혁신정당의 역사가 진보정당 운동으로 직선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지만 이 땅의 변혁을 꿈꾸는 이들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50년대 보수 양당제의 구도 하에서 태동하여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기치를 내걸며 한 시대를 풍미하던 혁신정당, 그 혁신정당의 역사를 통해 오늘 진보정당 운동의 고민이 더 깊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